그럼 우리 바로 시작합시다. 1번 문제. 자, 회사는 2020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에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였다. 한편 위의 증자와 관련되어서는 모두 증자일에 완납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장 조회를 생략하고 각 증자 거래일인 7월 1일, 7월 5일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일단 문제 내용에서 포인트는 증자 있다는 거죠.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럼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켜 줄 건데, 자, 지금 증자를 7월 1일에도 하고 7월 5일에도 했어요. 제가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개 전표시키는 일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저를 비웃듯이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전표 두 개 끊는 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빈번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줄에 7월 1일 날 증자 행한 거 하고 7월 5일 날 또 추가로 증자한 거 하고 이 두 개를 전표 입력하라는 거죠. 자, 그럼 7월 1일 날 전표를 보면, 자, 증자가 자본금 증가시키는 거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우리는 자본자리인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의 계정 과목인 자본금을 써서 금액을 높여주면 되죠. 자, 그럼 이 자본금은 무조건 이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써줘야 되죠. 저는 표현할 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무조건이라고 쓰는 건 저거 안 쓰면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꼭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문제 보면 액면가액 5,000원짜리 보통주 만원, 그럼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주권을 인쇄해서 준 권면에 적혀있는 액면 금액이 총 5천만 원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받을 때, 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는데, 내가 받는 돈은 발행 가격에다가 만약에 발행 시 재비용이 있었으면 그걸 뺀 걸 받겠죠, 주로.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발행 시 재비용 없으니까 우리가 5,5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 돈이 총 5,500만 원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겠죠.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아무 말 없이 이 분계만 나오면 우리는 장부를 조회해야 돼요. 우리 자본 우선 상계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네들은 우리가 주식의 액면 금액보다 초과금 나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봐서 그 한도로 먼저 우선 상계할 거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봐서 먼저 우선 상계할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본 거래는 느낌이 오죠. 증자나 감자나 자기 주식 거래가 나오면, 그러면 무조건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지 장부 조회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이다 바로 쓰지 말고 습관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원장조회 생략하라고 한 거는 잔액이 없다거나 아니면 1차 증자할 때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원장조회 생략하고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바로 7월 5일 날 또 증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럼 7월 5일 날 두 번째 줄, 우리는 액면가야 뭐 영원히 똑같아요. 액면가를 분할시키거나 하려면 이재용 정도는 돼야지 가능해요.
여론의 문매를 맞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분할시켜야지. 아니면 분할 못해요. 무조건 5천 원이면 끝까지 5천 원이에요. 그럼 8천 주를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총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을 4천만 원을 증가시키고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발행한 금액은 주당 4,8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5천원짜리 4,800원을 곱하면 3,840만 원이 되네요. 그럼 140만 원 손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원장조에 생략하든 뭐든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얘를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160만 원을 써서 얘를 우선 상계를 시켜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두 개의 분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7월 10일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계정 코드 106번을 사용할 것. 자, 먼저 국고보조금은 상한 의무가 있는 거는 차입금으로 돈 빌려왔다고 쓸 거예요. 돈 갚아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보조금 받았는데 갚아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 보조금들이 내년에 갚아야 될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그럼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때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상한 의무가 없을 때만. 그럼 조건부 상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수령 시에는 계정 과목을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데 실패해서 이제 얘를 면제를 받게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이 계정 과목을 이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대체하는 건 장기 차입금을 반대로 써서 치우고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상한 의무가 처음부터 아예 없어야지만 국고보조금을 쓰는 거지, 조건이 걸려있던 그냥 대놓고 갚아야 되든 일단 수령했을 때는 차입금이라고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미스가 난 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 안 했죠. 근데 문제상 뭐 몇 번을 써라 이런 거 적어놨을 때는 이때는 지금 상한 의무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시고, 시험 때는 무조건 적어둬요. 왜냐하면 그런 말 안 적으면 문제 잘못 냈기 때문에 모두 맞음이라는 우리한테 좋은 경사가 나는데 그런 일을 잘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럼 7월 10일 날 8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돈 내 돈인가요? 내 돈 아니죠. 국가 돈이잖아. 내 돈 아니죠. 그럼 내 돈 아닌데 받았다고 해서 내 자산을 재무제표에 높이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쓰면 안 되겠네. 근데 내 통장에 돈 들어왔으면 통장 잔액이랑 잔고 잔액 맞춰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썼어요.
근데 자산은 높이면 안 된대.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 쓰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합쳐져서 1억이 될 거잖아. 그럼 나는 1억을 맞춰줘야 되니까 8천만 원 높이는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때는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 내 돈 아니라서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라고 표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은 내 돈 아니고 줄여주는 성격 쓰는 게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상환 의무 없는 거 받았을 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금 내가 증가시킨 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보통 예금의 금액이 8천이 더 올라갔지만 그 아래에 8천만 원 차감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 8천만 원 제외한 돈이 장부 금액으로 인식시키게 할 거예요. 그럼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 쓸 거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면 현금의 차감 계정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성격은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얘는 자산이란 이야기죠. 자산인데 줄이거나 줄여주기 위해서 할 때 우리 대변에 쓰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넣을 거예요.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 돈을 받은 목적이 뭔가 다른 자산을 사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돈 썼으니까 보통 예금에 썼던 우리가 꼭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보통 예금으로 돈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돈 받을 때 보통 예금 받았다고 꼭 그 돈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했다면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 돈을 사용해서 산 자산의 또 차감 계정으로 이 돈으로 샀는데 예를 들어 2억짜리 기계장치 살려고 산 거였어요. 그러면 8천만 원 보조 받았죠. 그럼 이제 나중 되면 이 2억짜리 기계장치의 금액 중에 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이다. 그래서 내 돈은 1억 2천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제가 성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무조정이죠. 그럼 세무조정을 하려면 그 회계 처리할 때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이 우리 회계 용어로 수익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인정 안 하는지하고 둘이 차이로 조정할 건데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계 처리했는지를 내가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조정할 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계할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수업할 때 그래 팔려서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수업해요. 몰라도 우리 시험 문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냥 자산 나가면 되면 들어오면 차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성격을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격 물어보는 건 일명 물밑 작업이라고 추후에 그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나중에 법인세법은 이거 너 어떻게든 간에 너네 공짜 돈 받았잖아. 너네는 이거 돈 받은 거니까 수익으로 처리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서로 생각이 틀리죠. 왜냐면 법인세법은 돈 벌은 거에 대해 세금 내는데 이만큼 너네 돈 늘어났으니까 세금 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도 돈 벌었다고 수익 처리했으면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단기 수익에 들어가서 얘가 그걸 처리 안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회계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회계 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그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기억 안 나요. 근데 법인세 공부하고 나면 회계가 많이 늘어요. 회계가 많이 느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세 공부만 많이 하면 회계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는 조정을 못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업하면서 법인세는 여러분 생각하는데 회계 때 했던 건 이 성격이었어라고 거꾸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반대로 회계 때 처리했던 걔가 어떤 성격이었구나라고 거꾸로 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회계 실력이 법인세 공부했는데 많이 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얘는 그래서 제가 방금 자산 성격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좀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국고보조금이든 간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죠. 부채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차환 계정으로만 처리하죠. 그러면 우리 세법하고 회계하고는 100%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나중에 그래도 이게 없어질 건 돼서 한 방에 감가상각 날리는 것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7월 14일 날 당사의 주주인 김동수 씨가 사망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당사의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 비용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대지의 공정 가치는 4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는 3,1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한테 토지를 무상 기증을 받았네요. 자, 그럼 차변에는 우리의 자산이 토지가 증가를 했고, 근데 이걸 무상으로 자산을 받게 되면 우린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자,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영업 외 수익이죠. 그럼 이 수익 인식 금액은 어떤 금액을 쓰죠? 자산 수증 이익 이 금액을 쓰는 건 수익 인식액. 이 금액 쓸 걸 수익 인식액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제품 매출이라고 쓰는 금액, 그게 수익 인식액이잖아요. 그럼 얘도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쓰는 이 수익 인식액은 우리는 공정 가치로 인식을 하죠. 이 공정 가치를 회계에서 공정 가치라고 하는데 가끔씩 시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시가하고 공정 가치는 같은 게 아니에요. 공정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시가라고 말하면 상관없는데 시가를 말해야 될 걸 공정 가치라고 말하면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공정 가치라는 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견이 없는 금액을 공정 가치라고 해요. 그럼 공정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정한 가격 중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정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시가라고 하면 시장 형성된 공정 가치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공정 가치라고 우리 회계 기준서에는 적혀 있지만 시가라고 표현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법에서는 우리가 얼마의 물건을 샀는지 잘 샀는지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시가를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할 때 다 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시가로 할 건데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하면 틀린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절대 공정가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를 쓰는데 그걸 시가하고 섞어서 써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회계에서 무상수증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수익인식 금액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이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기준시가, 이건 뭐 하는 숫자죠? 이 기준시가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걸 부과하기 위한 기준되는 금액이, 과표 쓰는 기준 금액이 기준시가예요. 공시지가는 땅값만 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여기 기준시가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는 분들 보면 기준시가를,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실거래 가격의 60, 70%밖에 안 돼서 그거에 몇 퍼센트 하잖아. 그럼 세율을 안 올리고 이제 이 기준시가를 현행 금액으로 높이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야당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기준시가 올리냐 뭐 이런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실제 일어나는 거래 금액에다가 세율 딱 부과하면 될 건데, 전부 다 알고 있는 몇십 퍼센트 작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 원리로 가는지 원리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조를 말했는데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쓸 일 없어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제일 시험에 언급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4월달 시험이나 6월달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6월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6월 1일 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뉴스에 기준시가가 자주 나오는 시기예요. 5월달하고. 그래서 5월달에 집 살 사람들 사면 집 여러 개 보유한 사람들이 좀 금매물로 내고 막 그러는 게 자기 보유세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뉴스에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현혹시키려고 이제 기준시가가 그 시험 때 보면 지문에 종종 나오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거 쓰는 경우 한 경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무상으로 받은 자산 수등이익의 수익인식액이 공정가액인 거고, 자, 그리고 얘를 취득하면서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250만 원을 줬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2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무상으로 받은 이 자산의 취득 금액은 공정가액에다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합친 게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무상 취득의 취득 원가가 공정가액이 아니고 수익인식액이 공정가액이에요. 얘는 그 공정가액에다가 수익인식액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합쳐서 4,250만 원이 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게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약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